네, 김구라 경제연구소 시작합니다. 야, 역시 근데 진짜 요즘 그 AI가 정말 분석력이 좋더만. 그럼요. 이거 유료인데, 유료예요? 조금 이제 그레이드가 있는 건가 봐. 그래서 이제 김구라 경제연구소에 어쨌든 간에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리고 이제 지난 한 주 리뷰. 그래서 이제 요거 이렇게 보니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방송 같으면 이제 다 이제 편성 PD들 이런 사람들이 다 썼던 건데 그렇죠. 요즘 이제 사실은 뭐 편성 PD가 쓰는 것도 있습니다만 편성 PD도 이런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시간을 줄이는 거 아닙니까? 정리가 빨리 되니까. 네, 정리가 빨리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있잖아요. 작가들이 줄었어요. 왜냐면 작가가 옛날에 7, 8명 있다 치자. 그러면 5번째, 6번째, 7번째는 주로 자료조사가 많아. 근데 요즘은 AI가 하니까 막내 작가들이 설 자리가 없을 거야. 아하,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AI가 사람들의 그 직업을 뺏는다는 게 그게 사실은 맞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럼 어떡하지? 뭘 어떻게 그럼 막내 작가는 어디 갔어요? 아니 게 뭐 이제 조금 더 이제 뭐 실력을 키우거나 아니면 이제 뭐 어쨌든 간에 AI가 할 수 있는 뭐 그런 일 이상을 해야 되겠지. 근데 어쨌든 이제 작가들이 이제 하는 일이 또 더 의미가 있죠. 사실 이제 AI가 하는 것보다 이제 그건 그렇고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유튜브들 이렇게 쓱 봤어요. 제가 이제 뭐 저희 동료이기도 하고 예의주시하는 그런 채널들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서 보고 그러는데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유수의 채널도 구독자가 뭐 70만이 되고 80만이 되고 90만이 되고 이런 채널들도 구독자 이렇게 대비 조회수가 안 나와. 아, 그래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정말 이게 뭐 내장은 같지만 내가 하는 것들은 지금 다 잘 나와. 아, 진짜로? 뻐꾸기 뭐 지난번에 그저 허경환하고 한 거 한 20몇만 터지고 그리고 저기 스토킹 같은 경우는 한 30만 이상 터지고 그리고 이제 구독자도 요즘 잘 안 느는데 특히 김구라 경제연구소는 정말 미스테리할 정도로 구독자가 많이 늘어요. 조회수는 안 느는데. 왜 구독을 아니 안 조회수도 근데 있잖아 내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녹화 하나를 잘라내잖아. 그런 거 치고나 요즘 최근에 계속 한 12, 3만 나오고 있으니까 광고주분들이 이걸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나저나 지금 2차 전지가 또 쓱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첨보도 와, 첨보가 올랐어요? 어, 이거는 끝물인데? 끝물이지. 첨보가 오르면 끝물이야.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주식 이제 어쨌든 어플리케이션에 이렇게 보면 자기 계좌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보통 나는 이제 설정을 수익률 오른 순서대로. 기준으로 이렇게 쓱 봐요. 근데 이제 첨보는 항상 80 몇 프로니까 윗단에 있어. 나는 이제 수익률이 좋은 게 밑단에 있거든. 그러니까 밑단에 삼성전자가 이제 딱 이제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한 100% 정도 지금 나오고 그래서 쭉쭉쭉 올리면은 지금 이제 수익률이 제일 떨어지는 게 이제 첨보가 한 80 몇 프로 되고 옛날에 제가 이제 미래에셋에서 대이동을 하게 된 그 계기 중에 하나인 그 벨로다인 라이더하고 텔레닥 헬스라고 있어. 그게 한 90%. 뭐 이렇게 돼요. 텔레닥 헬스는 한 90% 가까이 나왔고 그다음에 벨로다인 라이더는 뭐 합병하고 그러면서 조금 올라가지고 요즘 80% 정도 되는데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있잖아 국내 주식 중에서 제일 떨어지고 있는 게 지금 상폐한 것도 있죠. 유노믹 뭐 이런 것들 지금 거래 정지 아직 뭐 상폐는 아닙니다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야 근데 첨보가 쓱 올랐어. 어떻게 된 거야? 나 이제 우리 종현한테 얘기했더니 2차 전지 좀 다 올랐다고. 근데 또 오늘 좀 빠졌더만. 아니 그래서 원래 지난주에 AS 할 때 삼성 SDI도 원래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 2차 전지를 못했던 게 좀 후회돼요. 근데 오늘 하면 되죠. 왜냐면 이제 지난주 하반기부터 2차 전지에 큰 변동이 있어가지고 지난 주말에 갑자기 이제 지난 주말 전에 갑자기 올랐기 때문에 그거 좀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시기적으로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그동안의 어떤 그 우리 장의 랠리 어떤 그 상승의 어떤 큰 역할은 어쨌든 정부가 바뀌면서 우리가 이제 그 주주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업황이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이제 뭐 방산이라든지 조선이 이제 미국과 이제 뭐 마스가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쭉쭉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제 2차 전지가 조금 우울했는데 2차 전지 이제 드디어 터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반기는 조방환, 하반기는 반도체, 자동차.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크게 보면 두 자락이었고 그다음에 삼성 SDI를 말씀드릴 때도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4분기부터 회복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유상증자하는 바람에 완전히 완전히 그냥 잡아줬었지. 뭐 크게 이제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살아나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상승률을 보면 대충 답이 나와요. 3개월 상승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가 제일 많이 올랐느냐? LNF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LNF. 네, LNF가 3개월간 무려 100%가 올랐어요. 에코프로비엠이랑 LNF가 다 올랐으니까 옛날처럼 이제 소재주가 막 각광받고 있는 건 맞는데 핵심은 ESS 준비를 누가 가장 빠르게 하고 있느냐. 아, ESS. 그 우리나라는 NCM, 그러니까 3원계 기준이잖아요. 네. NCA거나 NCM이거나. 그러니까 끝에 망간을 쓰거나 알루미늄을 쓰는 차이는 있지만 다 니켈 코발트를 기반으로 해서 그 밀도가 높은 3원계를 우리가 주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니켈, 코발트, 망간이 근데 사실 이제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파트리 시장이 이제 대세인데 중국에서 지금 역점을 기울이는 아까 얘기하는 그 LFP. LFP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화재 위험도 적고 궁극적으로 이제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아, 그렇진 않고요. 이게 방향성이 그러니까 양쪽이 장단점이 뚜렷하게 있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NCM은 밀도가 높고 높은 효율을 낼 수 있지만 화재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위험성은 좀 더 높은 편이라면 반대로 LFP는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무겁다는 단점도 있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수명이 길고 충방전을 더 여러 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LFP에서 원래부터 싸게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이렇게 가다가 그러면 어차피 차에서는 에너지 밀도가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방향으로 계속 갔던 수명이 건데 좀 중요하니까 차는. 근데 중국이 LFP를 계속 여기저기서 막 경쟁시키면서 하다 보니까 LFP의 약점을 많이 극복을 했어요. 아, 중국이.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중국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서도 자동차는 거의 제로라고 보면 돼요. 중국 LFP가 거의 못 들어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ESS 시장이라고 해서 에너지 스토리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그쪽은 충방전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수명이 중요하잖아요. LFP를 쓰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전기차에서 한 10년 써가지고 마시간 그런 NCM, 가격이 싸진 NCM을 쓰거나 아니면 처음에 새 거 샀을 때는 LFP처럼 수명이 긴 거를 쓰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자동차용 배터리는 아예 중국 거 거의 못 들어오게 막아놔서 LFP 비율이 5%도 안 되거든요. 근데 ESS 시장은 LFP가 80%가 넘습니다. 아, 울며 겨자 먹기 중국 거밖에는 쓸 수가 없다. 왜냐면 만드는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왜 못 만들어요? 아니, 우리는 NCM만 했다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아, 그러니까 하면 되잖아. 아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김인만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저 주식 좀 되는데 주식으로 바꿔 되겠냐고. 부동산 20년 하는 사람이 안 그래? 한번 해보지 뭐. 부동산 힘들어. 이게요. 똑같은 NCM이라고 하더라도 비율을 811로 하느냐 9반반으로 하느냐 532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 라인을 새로 깔아야 돼요. 아, 일이 보통 일이 아니네. 그러니까 LFP를 한다고 하면은 기존 공장에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새로 깔아. 예.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투자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안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방향으로 갔다가 최근에 그 중국이랑 우리가 LFP를 만든다고 해도 가격 차이가 한 50% 가까이 났거든요. 원가가. 못 따라가지.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우리가 LFP를 만든들 만들어도 안 돼. 중국이랑 가격 차이가 저 정도라면 쓸 수 있어? 이런 이제 부담감이 있었는데 중국 거 LFP도 못 들어오게 하려고 지금 미국이 중국 LFP 배터리에다가 지금 40% 넘게 관세를 때리고 있고 관세 때리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서 또 뭐 100% 관세네 뭐 이러고 있잖아요. 11월 1일부터. 그러면 어쨌든 이거 관세가 더 높아지면은 가격 메리트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4분기부터는 LG 엔솔, SK온, 삼성 SDI가 모두 미국에서 LFP도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사실 그렇게 이제 뭐 반도체처럼 막 이렇게 해서 막 진짜 최상품을 만들어낼 때까지 이게 기술이 굉장히 힘든 건 아니구나.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래? 2차 전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똑같은 레시피를 가지고 지역을 옮기잖아요. 그 지역의 온도하고 습도가 다르잖아요. 수율이 안 나옵니다. 아하. 그러면 그 공장 만들어도 거기서 수율 잡는 데 1년 걸려요. 근데 그 수율 잡는 걸 가장 잘하는 게 누구냐? 우리랑 중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파나소닉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원통형밖에 못 하기도 하지만 수율 같은 거 잡는 게 실제로 지역을 옮겨서 아니면 이 지역에서 만들던 그 레시피와 그 공정 그대로 이쪽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는 왜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제 뭐 기술 부족인 거지 뭐. 우리가 사실 그래요. 메밀국수 같은 것도 있잖아. 같은 메밀 90% 100%에도
그게 진짜 맛있는 집에 그 식감이 달라. 그런 것들은 이제 그게 사실은 레시피대로 그게 그대로 된다면 사실 모든 사람들 음식 레시피도 마찬가지야. 그걸 왜 공개하겠어? 자기만의 어떤 그 비법이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 뭐 변하는 습도와 온도에 맞춰서 이걸 변화시켜 줘야 그 동일한 품질로 이렇게 양질의 수율로 나올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이 수율 맞추는 걸 우리나라가 기가 막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NCM이었는데 니켈, 코발트, 망간 요거를 이제 섞어가지고 하는 요거였는데 중국은 LFP였는데 요거를 우리가 그동안 어쨌든 간에 중국한테는 좀 뒤져 있었는데 우리도 이제 만들 줄 알았는데 양산은 못했는데 이참에 아예 그냥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생산을 때려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NCM 공장만 미국에다가 엄청나게 계속 때려줬거든요. 근데 어차피 지금 미국이 전기차 성장 속도가 확 줄어들었어요. 그죠, 캐즘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계속 늘고는 있지만 성장 속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라인과 일부 공장을 LFP로 전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규 투자하지 않고 원래 공장 굳이 있던 걸 거기다가 이제 LFP 라인을 깔아서 LFP를 양산으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잘 됐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우리가 있잖아, 우리 동네에 저기 곱창집 있거든?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반은 저걸로 바꿨더라고, 해장국으로. 아, 그런 거랑 똑같네. 그런 비슷한 거야. 그런 것들 그래서 사실 그동안 2차 전지가 좀 죽고 있었구나. 미국에서 어쨌든 자동차가 잘 안 팔리니까, 전기 자동차가. 그러니까 뭐 잘 팔리는데 이제 생각했던 정도의 속도가 안 나오니까 문제였던 건데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의 특성을 뭐 예전부터 말씀드렸으면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게 반도체는 고정비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설을 엄청나게 때려붓고 그 비용을 계속 감가상각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물량 공사하고 그러는구나. 그렇죠. 근데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반도체 가격이 내려가면서 비용이 올라가는 구조를 만나면 적자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지만 일정 가격을 넘어가면 혹은 고점 신호가 나오면 조금 줄여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사이클을 타니까. 그래서 반도체가 있잖아. 투자 비용이 많아가지고 옛날에 그 정말 유수의 반도체 회사, LP다, 도시바 이런 애들이 그래서 결국 망하는구나. 네, 그렇죠. 돈을 못 버는 게 오래되면 그냥 망할 수밖에. 왜냐하면 많이 들어가는데. 매년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매년 30조 이상을 투자로 넣어야 돼요. 30조를 투자한다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적자가 3년 간다? 그치. 그럼 망하는 그러면 거지. 100조 그냥 비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구조인데 2차 전지 산업은 초반에 분명히 투자비가 들지만 이거 더 중요한 건 변동비입니다. 아하. 지금 들어가는 사람의 원가라든지 그러니까 임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메탈 가격. 이게 가장 중요한. 왜냐하면 이 메탈 가격이 하도 변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팔 때 메탈 가격을 기준으로 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얘기한 뭐 코발트, 망간, 니켈 이런 그 가격. 근데 이게 202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리받기만 한 거예요. 올해까지. 그러니까 들고 있는 재고 자산도 다 마이너스. 그 재고 자산 마이너스. 만든 배터리도 다 마이너스. 옛날에 이제 비싸게 준 어쨌든 간에 그 금속들이 지금 싼 가격이 되니까 어쨌든 간에 결국은 실적에서 어쨌든 까지는 부분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변동비 비즈니스니까 변동비가 올라가면 변동비를 올라가는 만큼 마진을 더 붙여서 팔 수 있거든요. 내려가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지난 2년간 주가가 정말로 박살이 난 거죠. 그래서 첨보가 박살이 난겨? 처음으로 뭐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보니까 거기는 3등 업체야. 거기는 그냥 슬픈 운명이야. 그냥 운명이야?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런 변동비 비즈니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2차 전지가 어쨌든 메탈 가격도 이제 스물스물 이렇게 옆으로 기는. 그러니까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고 그렇다고 뭐 급등하는 것도 아닌데. 오케이. 이제 하락은 멈추고 이제 횡보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일단은 어쨌든 간에 이제 더 이상의 하락은 없으니까 그거 좀 괜찮아졌고. 이건 뭐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몇 달째 지금 횡보하거나 조금 반등하거나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니까 그러면 배터리가 서서히 바닥을 찍을 수도 있겠구나. 최소한 이 변동비 구간에서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변동비 비즈니스 변동비가 일단 바닥을 깔고 간다면 그러면 조금만 좋은 재료가 나와주면 위로 튈 수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미국의 LFP 시장을 중국을 완벽하게 당장 밀어내지 못하더라도 그 80% 먹고 있는 그 미국의 그 ESS 중국 비중을 우리가 조금씩 야금야금 먹기 시작하면. 근데 이제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제 NCN 전문이고 얘는 이제 LFP잖아요. 근데 얘네 그 제품에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제품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근접하게 가나? 그거는 뭐 검증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차피 NCM을 잘 만드는 회사가 LFP를 아주 못 만들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죠. 어느 정도 할 줄 아는구나. 네, 그 다음에 ESS는 상대적으로는 전기차보다는 허들이 낮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장 중국의 LFP 중에서 그 최고급들 그거와 똑같이 만들 수 있다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ESS에 들어가는 정도의 수준은 이미 만들고도 남는다고 봐야죠. 아하, 그러네. 대신에 이제 그것도 똑같이 수요 잡는 게 중요하니까 아마도 수요 잡는 건 예전부터 진행하고 있었을 거고 4분기부터 생산을 시작해서 중국과 정말 비용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서서히 이 시장을 잠식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압도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전체 배터리가 100이라고 하면 소형 배터리, 뭐 휴대폰에 들어가거나 노트북에 들어가고 이런 거는 아주 조금 됐고 전기차가 월등하게 지금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15% 정도를 지금 ESS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전체 배터리 미국 시장에서. 아, 그러니까 전체 배터리 전체 시장에서. 배터리 오케이. 근데 그 ESS 시장에서 상당수가 이제 미국향인데 미국 ESS의 80%를 중국이 먹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들어가서 이익을 발생시키기 시작하면 이건 이익 레버리지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 이익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본질이지만 어쨌든 ESS에서 들어가서 이익을 만약에 잘 낼 수 있으면 이거 이익이 생각보다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이슈픽 쌤과 함께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어쨌든 이런 NCM, 뭐 니켈, 코발트, 망간 이게 불이 많이 나고 이러니까 어쨌든 간에 궁극적으로 FP로 가야 된다라고 그때 내가 이슈픽 쌤과 함께 그 배터리 부분에서 내가 들은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왜 중국보다 이 전환이 늦은 거야? 우리가 처음부터 NCM으로 시작을 했고 이쪽에서는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도 NCM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보다 못하고. 네, 근데 만드는데 여기는 하이니켈이라고 해서 우리는 계속 고밀도를 추구한 거죠. 밀도가 높은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방향으로 그래야지 차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제 현대차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공급하려고 이제 회사들 이제 그렇게 갔는데 중국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선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구나. 네, NCM에서는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니켈을 많이 늘려서 고밀도로 가는 방향으로 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9반반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9반반이라고 하는 건 순서대로입니다. NCM의 9반반이에요. 우리가 원래 811을 하다가 9반반까지 올린 거거든요.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니켈을 올리면 밀도가 더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화재 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죠. 아하. 밀도를 높이니까 위험성이 약간 커지는 그런 게 있는데 LFP는 상대적으로 그런 위험은 낮지만 대신에 무거워요. 철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똑같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정도의 배터리를 갖다 놓으면 훨씬 무거우니까 그러면 동일한 배터리를 실었을 때 에너지 밀도도 다르고 당연히 갈 수 있는 항속거리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또 취약하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이건 NCM도 결국 뭐 똑같은 결로 결론은 근데 났습니다. 아까 중국에서 LFP 단점을 보완했다는 게 무거운 걸 보완했다는 거예요? 무거운 걸 보완하진 못했지만 그 중국은 LFP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노력했냐면 이 배터리를 직접 아예 그 바디로 만드는 형태. 그러니까 배터리를 차에 아예 그냥 붙여갖고 우리는 파우치에 넣거나 각에 넣거나 원통에 넣어서 그 배터리를 차에다 집어넣는데 얘네는 배터리 자체를 그냥 바디에다 딱 붙여서 그래서 셀 투 바디라고 해서 아예 배터리 셀을 그냥 다이렉트로 바디에 붙여버리는 형식으로 그래서 더 많이 배터리를 넣는 방식으로 이걸 해결을 했어요. 자, 그럼 있잖아.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이제 3대장 해가지고 이제 LG, 그 다음에 SK,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게 대해서 이제 또 집중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주가 뭐 이런 것도 좀 전망을 해줘야죠. 네, 어쨌든 그 세 종목 중에서 지금 그럼 뭘 봐야 되느냐. 근데 SK온은 아직도 SK 이노베이션이랑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SK그룹이 전사적으로 나가서 SK온을 지금 살리려고 하고는 있어요. 근데 실적 회복 속도는 여기가 아직은 좀 느리다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선택은 셀 3사 중에서는 삼성 SDI일 수밖에 없다. LG는 왜? LG엔솔은 벌써 지난 분기부터 실적이 좋았고요. 이번 분기에도 이미- 실적이 좋았어요. 이미 좋았구나. 이미 기대치가 이제 반영이 됐구나.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 계약을 이미 다른 회사, 그 뭐 회사를 밝히지 않아서 뭐 GM인지 뭐 스텔란티스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을 해놨는데 여기가 계약을 파기를 했어요. 그래서
파기한 계약에 대한 일정 부분의 보조금 받은 게 이번 실적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4분기에는 아무래도 실적이 좀 약간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그래서 때문에 3분기는 이제 보조금으로 때웠는데 4분기 이제 어쨌든 계약이 날아갔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 SDI는 반대로 3분기까지는 적자예요, 여전히. 근데 삼성 4분기부터는 드디어 미국에서 스텔란티스 물량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AMPC라고 하는 보조금을 받습니다. 아하. 미국에서. 근데 이 보조금은 미국의 자동차를 할 때 주는 세액공제는 9월 30일로 마감이 됐어요. 근데 미국에서 직접 미국 사람들이 미국 공장에서 생산해내는 배터리는 AMPC라고 하는 보조금을 2028년까지는 받습니다. 아하.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도 받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보조금을 받아서 적자더라도 이 보조금이 이익을 커버해 줄 수 있거든요. 적자를. 그래. 그래서 미국으로 가야 되는구나. 네, 삼성 SDI는 4분기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지금 삼성 SDI가 제가 옛날에 이제 유중 눈탱이 맞고 이래가지고 조금 안 좋았다가 게다가 지금 이제 뭐 제가 이제 평단가가 한 247 정도 돼요. 247 정도 되는데 요게 이제 그때 뭐 종효가 뭐 좀 담으라고 그래서 내가 1.2까지 담았거든. 그래서 겨우 이제 한 4, 5% 먹었어. 중간에. 그동안 이거 진짜 한 1년 넘게 우울했었거든. 그러니까 증시 올라갈 때 이러면 우울하죠. 남들 다 올라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약간 2분 되면서 유중받은 걸 좀 털어내고 오늘 조금 털어내서 그래서 지금 저는 어쨌든 간에 근데 그동안 이제 가파르게 좀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들어가도 되느냐 아니면 이제 저처럼 옛날에 그 저기 유중 모르고 김종효가 추천했을 때 들어갔다가 논탱이 맞아가지고 김종효 이씨 막 이러고 있다가 이걸 죽여 막 이러다가 또 갑자기 뭐 동진으로 먹고 뭐로 먹고 해가지고 아이 그래 뭐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에이펙에서 미중 정상도 만나고 한미도 만나서 뭔가 협의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협의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가겠지만 쉬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 타이밍을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실 걸 말씀드리고 떨어지기를 싶고 기다렸다. 그러니까 떨어지든 떨어지지 않든 사는 시기는 에이펙 이후 그러니까 11월 초반이 차라리 낫겠다. 근데 에이펙 이후라는 게 근데 에이펙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과 중국이 스몰 딜을 하는 게 가장 우리한테는 유리하죠. 중국과 미국이 너무 붙는 건 우리한테는 최악의 카드고 이간질을 좀 시켜야겠네. 그렇다고 둘이 또 완전히 또 그럼 완전 팔 깨지는 거지. 이것도 이제 별로고.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스몰 딜. 미국도 지금 중국의 그 히토류하고 콩을 포기하기가 어렵고. 콩? 네. 히토리를 대두. 알겠는데 무슨 대두. 콩? 이거 있잖아 농산물 중에서 있잖아 대두가 제일 사이즈가 크고 그리고 대두가 가장 많이 남는데 근데 중국이 기름을 또 콩기름을 엄청 쓰고 콩을 무지하게 먹잖아. 그러니까 중국도 미국이 수출하는 어쨌든 거라고? 인민들의 어떤 삶을 위해서 콩을 싸게 공급할 수밖에 없고 서로 그게 있구나. 그러니까 얘네는 대두를 갖고 있고 얘는 이제 히토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완전히 콩하고 파네. 히토류가 이게 참 신기하네. 깰 수는 없어. 근데요, 콩을요, 올해부터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하나도 수입을 안 했어요. 왜? 그럼 어디서 또 딴 데 이제 뭐. 브라질, 아르헨 이런 데 대체제가 있으니까. 미국이 손해네. 수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대신에 첨단 반도체 기술을 다 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으로 가는 첨단 반도체를 지금 다 제어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목줄을 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양쪽이 파토나는 것도 그렇고 너무 크게 화해하는 것도 우리한테 다 리스크예요. 중국이 콩을 수입 안 하면 콩값이 떨어졌나? 왜 배지밀값은 안 떨어지지? 그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거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말아야 되는데 그걸 또 진지하게 또 얘기해 주는 게 우리 종효의 단점이야. 우리 삼두가 착해. 막 던지는 걸 다 받아줘.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스몰 딜 해서 최악으로만 가지 말자. 그러니까 관세도 막 올리지 말고 반도체도 제한적으로 좀 낮은 반도체는 가게 해줄게. 그다음에 우리가 콩 다시 사줄게 정도. 이렇게 스몰 딜로 딱 합의를 해서 적당히 싸우고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우리가 진짜로 다 이렇게 올라왔을 때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가면 미국은 그러면 그동안 제조업 끌어올려야 되고 중국은 첨단 기술을 끌어올리는 속도가 누가 더 빠르냐에 따라서 향후 패권이 결정되겠죠. 제조업을 끌어올리는 와중에 ESG 같은 경우는 어쨌든 거기를 우리가 이제 먹을 수 있다는 얘기군요. 왜냐하면 이게 배터리 사업이 쉽지 않은 게 말씀드렸지만 변동비 위험도 너무 크지만 이거 아까 레시피 말씀드렸잖아요. 레시피를 갖고 있어도 만들 수가 없고 수요를 맞출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노스볼트라고 유럽이 엄청나게 달려들어서 이거 한번 해봤거든요.
안 됐다며. 싹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 있고 기술 있다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노하우를 우리가 가르쳐 줄 리가 없잖아요. 중국이나 우리나라 이 기술자들을 뭐 연봉 몇 배 주고 뺏어 갈 수도 없겠지만 그걸 다 뭐 단도리로 쳐놨겠지만 그거 뺏어 간다고 해서 그 기후에 그 수율도 맞추려면 또 시간이 엄청 걸리고 막 아주 문제가 쉽지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타이밍은 조금 신규 매수는 늦게 잡으시되 어쨌든 2차 전지는 다시 한번 우상향의 방향이 일단 보인다. 셀 기업 중에서는 4분기에 일단 좋아질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삼성 SDI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재 쪽에서는 포스코 퓨처엠. 그러니까 주가의 단기 변동성은 오히려 에코프로비엠이나 LNF가 더 클 수 있는데 이 포스코 퓨처엠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인조 흑연이에요. 그 양극재에서는 아까 뭐 LFP도 있고 그다음에 NCM도 있는데 이거 다 양극재거든요. 근데 음극재는 재료가 지금 하나예요. 흑연. 천연 흑연이든지 인조 흑연이든지. 근데 이거를 천연 흑연, 인조 흑연 다 중국이 이것도 90%를 잡고 있어요. 참 중국이 그러니까 잘하는 중국이 게 제조업에서 없네. 지금 안 잡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근데 유일하게 인조 흑연을 지금 생산해낼 수 있게 원재료부터 생산 기술 이런 걸 다 확보하고 있는 쪽이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아 그래? 그러니까 가능성 포스코 있네. 퓨처엠은 양극재도 하고 음극재도 해요. 아 그래? 좋은 회사네. 그리고 그 여기도 참 이게 좀 그 저는 이 회사들 입장에서 조금 그 주주들 입장에서 열받는 게 LNF,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전부 유상증자였어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다 박살난 기업들이거든요. 이제 올라갈 때 됐네. 그러니까 더 이제 추가적으로 유증을 할 정도로 공격적 투자는 앞으로 아마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미 유상증자를 한 게 앞으로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악재는 반영이 됐네. 그렇죠. 그럼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이제 19만 원 정도 되는데 뭐 이제 뭐 에이펙 이런 것도 좀 결과도 보고 해서 한 16, 17에 담으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가격은 그거보다 더 낮으면 좋죠. 대신 시기는 그때로 좀 늦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격에 너무 중점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시기를 일단 11월 달쯤에 실적 발표와 아까 말씀드렸던 에이펙의 그 미중 합의 결과를 보고 사셔도 신규 매수는 늦지 않고. 아,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게 19에서 약간 지금 이제 또 여기서 한번 뛰느냐 이제 내려오느냐 그 지금 그래프가 그런데 19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으면 19 정도에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신에 시기를 그 즈음으로 맞추자. 그럼 요거 이제 19 정도에 들어가면은 내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종목은 뭐 실적이 올라오는 것 따라서 뭐 계속 가격에 변할 수 있지만 저는 일단 뭐 한 28만 원, 29만 원 아, 정도. 그래? 네. 한 1년 정도 보유하면은? 그렇죠. 아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언급드리면 2차 전지와 관련이 있는데 2차 전지 쪽 산업 분야는 아닌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말고 뭘 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몰라요. 한국전력을 미친 듯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한전. 한전에 뭐가 있죠? 아니 내가 요즘 있잖아요. 그 이슈픽스과 함께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전력이고요. 그리고 전력망 이런 건데 근데 한전의 어떤 그 기술이 굉장히 지금 뭐 세계적으로 좋다고 그러지만 한전의 기술이 좋아요. 그 더 중요한 건 어쨌든 원전하고 이 가스 발전 뭐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작년부터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올해도 올랐고 그런데 원전의 계약 대상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아니에요. 누구요? 한수원이에요. 한국수력원자력. 네? 국가 단위로 계약하잖아요. 아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랑 계약하는 그 계약의 주체도 한수원이에요. 한수원이라고. 한수원에서 밑에서 물건이나 물량을 받는 게 두산에너빌리티예요. 근데 한국 전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한국전력이 모회사잖아요. 아 진짜? 한수원의 모회사예요. 아, 그래서 올라가는 게 한수원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저렇게 미친 듯이 사는 이유는 저는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실적이 좋아진다, 뭐 배당을 다시 재개할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것도 물론 맞는 얘기지만 원자력주 중에서 지금 다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서 고평가됐어요. 근데 한전은 지지난 분기까지만 해도 적자 기업이었죠. 그다음에 저평가돼 있었구나. 한전채 엄청나게 발행했죠. 왜냐하면 그 적자내는 구간에 그 돈을 어떻게든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권 엄청 발행해서 엄청난 그 적자 기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평가돼서 지금 이 상황에서 대형주 중에 PBR이 1배 넘지 않는 굉장히 싼 종목 중에 하나고. 한전이 네, 이제 눈치챘구나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올해 3월 달부터 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매일 삽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한전이 어쨌든 이제 뭐 AI 시대에 어쨌든 웨스팅하우스 뭐 이제 그런 수주에서
뭐 한수원 이슈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전력망이 어쨌든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송배전 기업들은 여전히 다 신고가인데 한국전력은 여전히 적자 기업으로서 저평가된 상황, PER 막 3배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시작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PBR 0.7배 정도밖에 안 되는 지금 이 종목을 외국인들이 좀 노리고 있다.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한전이 근데 최근에 많이 오르긴 올랐네. 지금 3년 주가 중에서도 최고야. 근데 그렇게 올라봐야 지금 이 종목의 BPS, 그러니까 주당 자산 가치가 6만 한 7천 원이에요. 근데 지금 4만 2천 원이잖아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올라가고도 남을 만한 여력이 있지 않나. 다른 종목은 지금 PBR 막 7배, 8배에서 놀고 있다니까. 그러면 첨보를 버리고 한전을 사야겠네. 근데 첨보가 액수가 얼마 안 돼. 지금 85% 마이너스여가지고 그냥 새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아 근데 지금 이제 뭐 4만 원대인데 지금 조금 너무 급하게 올랐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추격 매수라는 거 아니면 지금 뭐야? 저는 한 4만 원에서 4만 2천 원 사이? 뭐 그 정도에서는 매수를 분할 매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목표가는 저는 PBR 한 0.8반만 해도 한 5만 5천 원, 5만 6천 원 되거든요. 그럼 뭐 4만 원대 평균으로 사서 5만 6천 원이면 그것도 한 40% 정도 되니까. 아, 그래? 거기다가 뭐 배당도 일정 부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해당 얼마 정도? 배당은 아마 강하게 못 할 겁니다. 지금 실적 나는 것보다는 기존에 발행했던 채권들을 좀 갚아야 돼서 아마 배당은 뭐 많이 해봐야 1,000원 뭐 이 정도도 못 할 거예요. 그럼 몇 프로요? 그럼 한 2%대? 뭐 아 그래서 한전을 지금 눈여겨보란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한전하고 SDI 여러분들 한번 좀 포스코 퓨처엠까지. 참고해 오늘 보죠. 세 개네. 그래요. 그래서 요거 한번 저희가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김구라 경제연구소 오늘 이제 부동산 편인데 우리 이제 부동산 하기 전에 항상 이제 김인만의 어떤 그 스케줄 또 그리고 이제 컨디션을 살피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좀 얼굴 표정이 안 좋네. 피곤한가 봐. 얼마 전에 그 저기 표정이라기보다는 뭐 대책 발표를 해가지고 피로가 누적이 돼서 마음은 즐겁습니다. 내가 11호 부동산 대책의 최대 수혜자죠. 무슨 얘기예요? 살이 좀 빠졌고요. 하도 뛰어다녀가지고 살이 빠지고 뭐 방송 많이 하면은 또 이게 돈도 들어오니까 뭐 나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저기 중간에 이제 또 뭐 거만해졌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또 살짝 이제 긍정 모드로 바뀌었네. 언제부터 네가 돈 따졌냐.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이제 뭐 라디오 이런 데서 한 소리 들었구만. 우리 거 관둔적으로 죠? 뭐 이러면서. 뭐 얘기 들었지 뭐. 작가들이 뭐 뻔한 거 아니야. 우리 거 관둔적으로 죠? 아 요즘 많이 나오던데 우리 거 안 나오는 거 아니죠? 미리 막 약을 치니까 안 하려고 막 여기까지 나왔는데 작가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저 작가분들 있잖아요. 근데 작가분들도 그거 있어요. 잘 된다고 간 사람 안 잡어. 그런가? 왠지 알아? 돈을 못 주는데 어떻게 잡어? 맞아요. 그런 전문가들 있잖아요. 세상에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가? 그럼. 김구라의 언중루골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옛날에 MBN에서. 그러니까 약간 좀 시사 뭐 이래가지고 이제 뭐 이런 프로였는데 김구라의 언중루골에 내가 2003년부터 4년, 한 5년까지 했었나 근데 내가 그 프로를 좋아해서. 근데 출연료가 야, 그 당시 한 몇십만 원 받았나 봐. 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응. 아, 한 해당? 응. 그 옛날이니까. 그때는 그래도 조금 약간 유명했죠. 근데 이제 내가 그 프로가 좋아서 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온기가 바로 내려가질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게 뭐 일사불란하게 무슨 저기 정찰제처럼 아니 저기 있잖아 KBS에서 내가 지금 받는 게 있잖아 최소 게스트만 나가도 뭐 100만 원 넘게 받는데 이거 고정이 돼 이렇게 해서 야 우리 좀 빨리 올려줘야지 이렇게 안 돼. 천천히 올라가요? 그 뭉개는 게 꽤 있다고. 근데 내가 그 프로그램 내가 애정도 때문에 했던 거야.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마음을 준비하고 있지. 언젠가는 떠나갈 그 사람이다. 사람은 떠날 사람. 작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반반이 나뉘는 거지. 아니야, 김인만 이게 다인 것 같아. 더 이상 그럴 못 수도 커. 있지. 지가 가본들 어디 가겠어? 더 이상 못 커. 그냥 우리 그냥 이렇게 그냥 립 서비스나 좀 해주다 보면 또 언젠가 열심히 할 날이 올 거야. 자기 정신을 차리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반이 있고 아니야, 김만 내가 보니까 김구라 쳐도 괜찮고 지금 머리가 이거 터는 거 봤을 때 예능에서 좀 욕심내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우리 조만간 이건 관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런가? 알겠습니다. 그래도 초심을 잃지 않도록 옛날에 하겠습니다. 그죠 연애할 때 여자친구들이랑 어떤 방식으로 헤어졌어? 주로? 싫으면 싫다 그러지. 아 그래? 싫은 걸 어떻게 만나? 그럼 조만간 또 라디오 그러다가 나중에 또 연락하지. 아,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그래서 이게 끊어졌다가 이어졌다가 이렇게. 기님만은 떠날 사람?
자, 그러저러 저기 부동산 대책이 이제 세 번째가 나왔는데 역시 이제 강도는 많은 분들이 저 예상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사실 그래요. 당사자들은 막상 맞잖아? 그럼 그 분노가 큽니다. 물론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제 서울 쪽에서 이제 어쨌든 간에 용산, 강남에서 촉발돼서 마포, 성동, 뭐 강동은 그래도 마음의 준비를 마음의 준비했지.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맞을 줄 알았지. 노도강도 사실은 마음의 준비를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했었어야 된다. 왜냐면 왜? 모르지도 않았어. 이재명 정권의 하는 스타일로 봤을 때. 아, 스타일을 봤을 때. 그렇죠. 아, 그래도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나 식사동인데 나도 준비했었어. 식사동 또? 아, 그건 좀 기다려야 돼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뭐 이제 뭐 사실 용인, 뭐 사실은 그리고 뭐 분당, 그리고 안양 뭐 이런 데는 마음의 준비를 다 했었죠. 걸렸지. 다 마음의 걸렸지. 준비를 했었죠. 네. 근데 사실 이제 결국은 노도강이었거든. 근데 노도강도 어쩔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서울은 지금 다 지정이 됐죠. 서울은 다 묶였죠. 서울 전역 다 25개 구, 경기도 12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 이제 간단하게 브리핑. 왜냐면 신문에 구구절절 많은데 그거를 다 읽기에는 짜증도 나고. 신문 봐요. 뭐 자꾸 빙구라 경제연구소에서 그런 것까지 설명해. 그것도 이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분노가 크다. 이런 걸 얘기해줘야지. 분노 포인트. 서울 전역, 경기도 12개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가구역 묶이니까 토지거래가구역 묶이면 우리 여러 번 했잖아. 전세 끼고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해.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저기 들어가서 살아야 돼. 무조건 살아야 되고 세입자가 나갈 때가 되잖아요. 나갈 때 되면 다른 세입자를 못 넣는 거지. 팔 사람들은. 왜? 이 세입자 놓으면 2+2 4년 동안 또 살아버리니까 집 못 파니까 공실로 비워두든 주인이 들어가야 되니까 막 짜증이 나는데 그리고 규제지역 지정되니까 뭐 양도세, 취득세도 중과세 부활되고 대출 한도도 줄고 다 좋아. 근데 아까 우리 일두가 얘기를 했잖아. 마음의 준비를 했어. 마포, 성동, 분당, 과천 맞을 때가 됐어. 학교 다닐 때 이제 뭐 사고 쳐가지고 선생님한테 대기하고 있어. 아니, 그러 있잖아. 사실 거기는 지금 또 수혜를 받잖아.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집이 올라갔잖아, 가격이. 그러니까 네. 어차피 올랐으니까 우리 맞을 거야. 그래 때려라. 그냥 뭐 올랐으니까 내가 기쁘게 맞아줄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노도강이나 금광구나 강서구, 수원, 팔달구, 장안구는 아니, 금광구가 아니라, 저기 이제 금천구지. 그러니까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를 합쳐서 그렇게 얘기해? 금광구라고 불러요. 노도강, 도봉구, 금광구야? 도봉구, 강북구, 금광구. 나는 그래서 다 얘기하려고 그랬지. 금천구하고 관악구하고 저 구로동을 왜 그렇게 빼고 있어? 뭐 이러려고 그랬더니. 그거는 시대 트렌드에 맞지 않아요? 금광구야? 근데 금광구는 이렇게 묶이는 것 자체가 조금 짜증나겠네. 제가 현장 반응을 모니터링 하잖아요. 일단 무주택자들은 시원하게 잘 나왔다. 집값 좀 떨어지겠네. 기다리면 내 집만을 할 수 있나. 희망을 좀 가지는 반면에 강남 있잖아요. 강남 3구, 용산구는 좋네. 웰컴. 우리는 어차피 규제 당하고 있었어. 상대적으로 역차별 당했는데 이제 서울 전역이 똑같아졌잖아. 발이 묶여 있었는데 이제 다 묶이니까 야 우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거 아니야? 아니, 왜냐면 이제 그쪽은 이제 어쨌든 최상급지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갖고 있으면 그냥 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도 우리는 실입주를 해야 되고 마포, 성동은 전세 끼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전세 끼고 다 못 사니까 똑같아졌으니까 강남 3구, 용산구는 오히려 잘 됐다. 맞아도 같이 맞자. 우리만 먼저 맞았잖아. 니들도 이제 사례야. 뭐 마포, 성동이야 맞을 때 됐으니까 맞는데 노원구 쪽에 와 전화를 해봤는데 부동산에 부동산 사장님이 요걸 분노와 좌절이 막 전화기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데 왜 우리를 오르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소리 막 진짜 왜냐면 상대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아니 한강벨트 오르고 쟤들은 올랐으니까 집값 오르는 것도 부럽고 짜증 나는데 학교 다닐 때 나는 열심히 공부했어. 내 친구가 사고 쳤는데 선생님이 같이 때리는 거지. 나 학교 다닐 때 그런 적이 있었잖아. 중학교 2학년 때. 많죠. 중학교 때 제가 공부를 좀 열심히 했거든요. 한문 선생님이 오더니 공부 못하는 친구, 잘하는 친구를 짝을 지우는 거야. 맞아. 네가 책임져라는 거야. 아니 내 자식도 아닌데 내가 짝꿍을 왜 책임져? 야 너 공부 좀 해. 안 하더라고. 그래서 성적이 나는 100점 맞았는데 애는 성적이 안 좋으니까 야 일어나 그러더니 내 뺨을 빡 때리더라고. 지금 노원구가 뺨 맞은 거지. 아니 쟤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오르지도 않았는데 왜 나를 때려요? 너도 이제 나중에 농땡이 칠 거잖아. 너도 집값 오를 거니까 미리 때려. 빡! 사실 노동한 사람들은 이제 억울하다. 억울한 거지. 사실 우리 오르지도 않았는데. 오르지도 않았는데
규제 지역 묶이니까 대출 한도도 자 강남 쪽에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예를 들어서 뭐 50억 아파트를 산다. 그럼 2억 4억 줄어든다고 그 사람이 큰 의미 없지. 큰 의미 없잖아요. 아니면 기준을 바꿔도 돼. 이번에 규제 보게 되면 25억 넘어가게 되면 2억밖에 안 나오잖아요. 15억에서 20억 사이는 4억, 네. 15억 아래는 6억 그대로인데 18억 아파트를 살려고 했는데 대출 한도가 4억으로 줄어. 그러면 15억 아래를 찾아보면 돼요. 근데 노도강이나 이런 지역들은 다 15억 아래야. 근데 규제 지역으로 지적이 되면 LTV가 40밖에 안 나와요. 70 나오다가 40이 나오면 아파트가 6억이라고 치면 대출이 4억 2천 나오던 게 2억 4천으로 줄어. 노도강에 아파트 6억짜리가 있어? 있죠. 소형 아파트들. 그러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 2억 정도 가지고 아파트를 살려고 했는데 4억 2천에서 2억 4천 줄어들면 어디 가야 돼? 이제 선택의 여지가 노도강을 벗어나서 의정부나 양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서울은 더 이상 이제 못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대출 한도도 줄고 또 그리고 전세 이제 끼고도 못 사고. 전세 끼고 못 사죠. 왜냐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니까 거기 들어가서 무조건 실입주를 2년 동안 살아야 되니까. 3개월 내에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렇게 말이죠. 볼멘 소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몰랐을 리가 없고 근데 이렇게 노도강까지 강력하게 때려버린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풍선 효과. 그러니까 자, 현 정부는 자꾸 그 문재인 정부를 분석해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정권이 교체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하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 막 분석을 하는데 보니까 야, 핀셋 규제를 했다. 원래 규제는요. 조정 대상 지역이 가장 낮아요. 그다음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 토지 거래가 구역이 있고 핀셋 했잖아요. 강남 3구 딱 지정하고 오르니까 용산, 마포, 성동 서대문 이렇게 계속 퍼져나가고 규제하니까 퍼져나가고 규제하니까 이번에는 한 방에 끝내자. 규제도 야 조정, 투기, 토지거래 하지 말고 한 번에 3중 세트 빵! 지역도 전체 다 묶어. 지난번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이렇게 핀셋으로 하니까 결국은 시간 지나니까 여기도 또 올라. 결국에는 가더라. 결국은 한 번에 그냥 노도강 금관구까지 가니까 그냥 이번에 그냥 욕 먹더라도 똑같은 거네. 우리가 옛날에 선생님에 대한 원망 한 번 후드려 까면 그때는 욕하지 몇 개월 뒤면 맞은 어떤 상처도 이제 먼 기억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난 안 사라지더라고 뺨 맞은 거. 나 아직도 나 마음 품고 정부 입장에서 있어. 봤을 때는 어쨌든 간 노도강이 이제 표밭이고 금관구도 표밭인데 부담스럽죠. 친민주당 성향 아닙니까? 옛날로 말하면 구야권.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그냥 때려버리고 지방선거가 내년 5월이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그때 또 괜히 뭐 부동산 올라가지고 전반적으로 여론이 안 좋아가지고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느니 그냥 아예 이참에 때려가지고 송구영신 뭐 이제 연말 또 보시나 좀 칠 때 마음에 있는 화 좀 내려놓으시고 놔버리시고 이런 거에 그냥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하기를 기원하는 거 아니에요? 기원은 하지. 기원하는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고 지금 또 부작용이 뭐냐면 지금까지 대출 규제는 수도권 전역을 묶었잖아요. 6.27 대책. 이번에는 경기도는 12개만 묶었거든. 인천도 빠지고 특히 동탄 신도시가 빠졌어요. 광교 신도시까지는 묶였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탄이 난리가 났어. 11호 대책 발표되자마자 우리는 빠졌고 풍선 효과가 벌써부터 생겨가지고 매물 사라지고 11억 아파트가 13억 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지. 그때 국토부 차관 회의 간다 그랬잖아요. 왜 다 안 묶었냐 그랬더니 그 정량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에 충족되는 거는 필터닝해서 다 묶었다. 그러니까 빠진 지역들은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도 역세권 주변에 25평 소형 아파트만 올랐거든요. 평균 내니까 많이 안 올랐으니까 빠져버렸는데 지금 풍선 효과 생기고 있죠. 인천 송도, 청라, 금단 이런 데도 풍선 효과 생길 수 있어요. 일단 이런 상황이다. 반발도 있고 정부도 모니터링하고 있고 여당에서도 갑자기 폭탄이 내려왔으니까 지역구 주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일단 좀 지켜보고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일단은 모니터링 하는데 결국에는 시장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3개월 지나고 지속적으로 안정이 되면 성공이고 3개월, 6개월 지났는데 다시 반등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좀 이미 규제 카드 다 써버렸기 때문에 세금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세금 규제 하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구윤철 부총리가 이번에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이두영님이 하던 얘기. 뭐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좀 내리자. 부총리가? 네. 야, 그렇게 되면 괜찮지. 이번에 이제 그 얘기를 그 지금 이 국토부나
기재부 쪽에 나름 그래도 네임드 혹은 뭐 장관 정도의 위치에서 처음 나온 얘기거든요. 뭔가 검토는 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사실 이제 규제, 뭐 사실 이제 금융 규제 혹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해서 이런 것들로 하기에는 이제 쓸 카드는 다 썼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보유세를 올리는 걸로 올리고, 해서 재산세 올리고 거래세 내리고. 내년까지도 해서 이게 안정이 안 되면 결국은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진짜 전국적인 어떤 조세 저항이 약간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진짜 최대한 신중하게 쓸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또 예를 들어서 노동강이나 이런 데 기분 나쁜데 이제 보유세까지 때리면 근데 이번에 고윤철 부총리가 또 하나 의미 있는 얘기를 한 게 그것도 보겠다고 했어요. 50억짜리 한 채와 5억짜리 세 채도 보겠다. 그거는 우리가 주장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주택 수로 규제하지 말고 금액으로, 가액으로 3억짜리 세 채 가진 사람하고 50억짜리 한 채 가진 사람하고 이게 누가 더 부자냐라고 했을 때 금액으로 가자. 지난 뭐 문재인 정부 때 어떤 그 실패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 우리가 이제 반면 교사를 해서 이제 결국은 금융 규제라든지 이제 뭐 토지거래 허가고 이런 걸로 묶어 버렸고 나중에 이게 안정이 안 되면 결국은 보유세 부분은 이제 만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보유세를 올리고 근데 이제 거래세를 보유세를 내리느냐. 하기에는 이제 선거가 내년 지방선거는 어쨌든 간에 사실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대통령 선거보다는 중량이 조금은 사실은 크진 않잖아요. 근데 지방선거가.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가 없다 보니까 지방 선거가 약간 중간 평가 선거처럼 하고 돼버려가지고 이게 서울시장 선거가 아, 그치 이제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또 서울시하고 정부하고 지금 대립각을 이루잖아요. 공급 정책을 두고.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이제 뭐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쨌든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제 손을 그렇게 봐야 되니까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전까지는 세금을 안 건드리고 싶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사실. 아니 그리고 저기 지난번에 그 저기 국토부에 가가지고 지난번에 그 아이디어 냈어요? 냈죠. 그때 뭐래? 기가 막히대요.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부르길 잘했다고. 정례 회의를 하자.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2명 갔어요. 2명. 2명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얘기했던 말이 바뀌었다는 그 최상욱 대표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 갔는데 여러 사람 다 필요 없다. 니들 2명만 있으면 돼.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간에 3주택자가 팔 때에는 그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대신 그걸 이제 국민연금으로 이제 그러니까 양도세 다주택자가 양도세 발생하게 되면 세금을 면제해주는 대신 환수해서 국민연금으로 나눠주자. 너무 좋대. 와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나. 그러면 다음에 볼 때는 그 대표도 빼고 형님만 보자고 한 거예요? 혼자만? 에이 둘이 같이 봐야지. 사이좋게. 그날은 기대를 안 했나 봐. 기님만에 저 뭔 얘기하겠어. 그래서 커피 하나 하고 이게 크림빵 하나 주더니 미안했는지 다음에는 밥을 사주겠다고. 아하 그래. 그 나갈 때 그 옆에 있는 담당자 있잖아요. 주무관이 자기 들어준 정책 중에서 최고였대. 그러면 국민연금 최고. 적응 가능성 몇 %입니까? 없을 것 같아. 그냥 그거로 끝이지 뭐. 뭐 설마 내가 제안한 게 되겠어 그게. 아니 그게 옛날에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옛날에도 있잖아. 그 PD 중에서 있잖아. 녹화만 뜨면 확 대박이야. 뭐 편집실에 시체들이 진비해 웃다가 죽었어.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리액션만 갖고 우리가 이제 그리고 와 죽이는데요 이런 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죽이는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럴 거예요. 수도 있지. 진짜로 그럴싸하면 잠깐만요. 저기 있잖아요. 저 사람 좀 보내고 따로 얘기합시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고 그냥 와 이런 거 자체가 진짜 그게 채택된다고 생각했어요. 난 생각 그렇게 생각 안 했었지. 그래도 아이디어 최고였대.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에. 아니 이제 국토부에서 우리 좀 협찬 같은 걸 좀 끌어올 생각은 없나? 가능성이 좀 있나? 국토부가 돈이 있나? 돈 많지. 그런가? 그럼 요즘 국토부. 다음에 가면 내가 얘기를 할게요. 다음 부동산 대책은 김구라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하는 거로. 어때요? 국토부 차관 모시고 우리 여기서 발표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그냥 이러고 그냥 마는구나. 가세요, 그지? 그래 밥이나 사줄게 그래. 너 그냥 헛소리 삑삑하고. 그렇구나. 아무튼 그랬어요. 맞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아파트 값이 지금 뭐 진짜 광풍인데, 근데 이거는 뭐 기조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사실은 워낙 이제 또 금리도 내려가고, 또 지금 또 이제 자산의 이제 거품화. 그래서 주식도 많이 오르고 금값도 오르고 뭐 그럼요. 구조적인 네. 문제가 있어요. 유동성도 많고 유동성도 구조적인 많고, 문제도 맞아요.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정 붙일 때가 사실 부동산밖에 없잖아.
나처럼 주식이라도 해서 좀 돈 좀 먹고 이러면 그럼 괜찮지. 부동산 말고 왜 없어? 자신 있지. 자신 있지. 나 코인에가 돈 벌었어. 주식이가 돈 벌었어. 맞아요. 금 샀어.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 이 상황이 결국 뭐 이제 여러분들 탓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럼요. 뭐 패닉바잉하는 여러분들 탓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누군들 비싸게 집을 돈 주고 사고 싶겠냐고. 안 그렇죠. 그래? 저렴하게 사고 싶은데 환경이 그렇고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거 당분했죠. 너무 시장을 자극하지는 말자. 기다리면 너무 비싼가? 사지 말아야지라고 하는데 지금 막 계속 몰아치니까 더 불안한 거죠. 지난번에 뭐 제가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지 말자라고 했는데 댓글 쓱 봤던 인기 댓글에 김구라 저거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이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가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상투를 잡지 말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난 그분도 이해해. 왜냐면 바로 앞에 있는 아내 혹은 PD가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렇죠, 안 그래? 그렇죠. 바로 앞에서 얘기했는데. 아니 진짜 집에서 와이프랑 싸우는 게 그거 아니야. 아니 분명히 그랬거든요.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야 내가 너 성격을 알기 때문에 조심해 라고 했더니 아내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 성격 더럽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받아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우리 집 얘기하나? 분명히 얘기했잖아. 너 성격 더럽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가 그런 부분을 싫어하니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조심한다고 했더니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아픈 곳이겠지.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이런 거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남편들이 가장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건을 아내가 뒀잖아. 혹은 내가 어떻게 해서 엉겹길에 뒀어. 근데 그게 없어. 그러면 야 이거 어디 갔어? 네가 치웠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것 때문에 남편들이 욕을 바가지로 먹어요. 맞아요. 그냥 나는 결혼생활 2번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조심을 해서 물어볼 때, 야, 이거 내가 잘 못 둔 것 같은데, 혹은 네가 잠깐 치운 것 같은데 어디다 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내는 그런 것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있는 거야. 아내들이 그런 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빨래해서 이렇게 뒀는데 쥐가 못 찾아놓고선 왜 내가 어디다 치운 것처럼 얘기하냐잖아. 그래서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미 다 예전부터 쌓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걸로 예전에 많이 싸워봤잖아. 그래서 나는 얘기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 야, 네가 그런 거 싫어하는 거 아니까 나도 조심해서 물어보는 거야. 실제로 조심해서 물어보고 했더니 계속 반복이 되니까 돌아오는 답변이 내 성격 더럽다는 거 아니냐고 해서 내가 이거 잘 걸렸다 해가지고 야 있잖아.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하면서 이제 이렇게 했더니 결국 이제 아내가 오빠 얘기대로 알았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는데 그런 것처럼 사실은 항상 곡해서 보는 사람들 곡해서 보더라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분명히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할 때는 조금 여태까지 돈 뒀으니까 조금만 이따 보자는 얘기였지. 누가 사지 말자는 얘기였어요. 패닉 바잉은 하지 말자. 그래, 뭐 이런 얘기죠. 네. 우리는 친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아유 오늘 좀 너무 오래 했네. 우리 왜 이래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구독자 늘어나니까 일어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저 캥구라 경제연구소 여기서 이제 부동산 편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캥구라 경제연구소 시작합니다. 국정감사에서 내 이름이 나왔다고. 국정감사에서. 왜요? 출세했네? 그게 아니라 출세한 거야. 국회의원들이 내 이름을 나한테 동의 안 하고 얘기할 때는 사실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정부를 상대로 해서 잘못한 거 있으면 어쨌든 그래 국민 대신 혼내주고 이게 대의는 맞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국회의원들 뽐내기 대회 아니야. 온갖 사력을 다해서. 그럼 거기 가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얘기 좀 들어봐. 나 같이 가려고 그랬지. 아니 그래 저기 국정감사장에 이제 내 이름이 나왔다 그러더라고. 박대출 의원이 사실 국감장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에게 아니 김구라가 5년 전에 금 사가지고 1억에 3억 4천 됐다고 하는데 한은도 금을 좀 매입했어야 된 게 아니냐라고. 우리 지난번 거 봤구나. 우리 이제 선배 중에 이제 김은국 씨가 저하고는 이제 가끔 이제 문자 주고받는데, 근데 이제 김은국 씨가 이제 나한테 쓱 기사를 링크를 걸어줬더라고. 김구라 뭐 금 사가지고 뭐 3억 됐다. 그래서 쓱 이제 네이버 포털 들어갔더니 뭐 이제 몇몇 신문에서 김구라 아내 덕에 뭐 1억 갖고 3억 벌어 뭐 이렇게 이제 나왔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이랬더니 이걸 또 국감장에서 또 발빠르게 또 이제 보좌관이 이제 쓱 갖다 붙인 거지 뭐. 내 이름 얘기하면 그래도 그나마 주목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영광이네. 가문의 영광이야. 그게 영광이야? 가문의 영광이지. 어쨌거나 진짜 내가 말씀드리는데 뭐 제가 이제 돈 자랑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제 나이가 지금 55세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아내 때문에 조금 이제 뭐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큰 손해를 봤지만 그 외에 일을 열심히 해서 그래서 뭐 돈을 뭐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열심히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재테크는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은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바보 천치네. 아니 그래서 이제 돈이 이제 여유가 생기면 그렇게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맞아요. 진짜 내가 정말 그만 10억 샀으면 아, 그러면 국가 출두해야 돼. 30몇억 됐으면 아주 난리 났어. 근데 그러면 내가 얘기도 안 했지. 그런가? 그걸 뭐하러 얘기해. 뭐 좋은 거라고 여기저기서 연락 올 텐데.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게 제일 좋아요? 뭐 하나밖에 없네, 뭐. 아니, 3개 있어. 아, 근데 이분들이 내가 보니까 뭐 이렇게 많이 보내네. 어? 여기 있네. 아니, 쓱 밀어내길 몇 개 하네. 그냥 주식이면 주식, 부동산이면 부동산 해야지 무슨, 자, 그리고 이거 보세요. 지금 있잖아요. 히어로 이터라는 분이 40대 중반의 개인 투자자인데 김구라 형님 턱 한번 만져보는 게 버킷리스트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가 나온 지 한 15년 돼서 재밌지도 않고 제가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하면 제가 50대 중반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40대 중반인데 내 턱을 만진다고? 글쎄, 만져가 뭐하게? 재밌을까? 내가 이렇게 잡히면서도 웃을 수 있을까? 그냥 웃자고 한 소리 아니, 같은데? 웃자고 한 소리인데 웃기지도 않은 게 옛날에 뭐 이경실 누나가 이게 십몇 년 전이야. 십몇 년 전에 이걸 계속 여기저기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근데 보고 이렇게, 그랬구나. 그래서 이 얘기 때문에 이분 얘기는 채택을 안 하는 거죠. 야, 너무 주관적이야. 아니 그리고 저도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인데 이분 사연보다는 요 앞 사연이 저희 방송에 조금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케이. 이분 사연은 나중에 하는 걸로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부천소사 아빠님께서 제 이제 애청자라고 제가 이제 옛날에 프로그램 했을 때부터 많이 봤던 분이라고 뭐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 다 그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말씀은 그렇게 드려도 제가 이분들은 좀 편안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 말씀도 드리는 거고 쓴소리도 좀 하고 그러는 겁니다.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이분이 말이죠. 이제 결혼 7년 됐고요. 22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36살 아빠입니다. 경기도 부천 소사에 살고 있는데 SK뷰 아파트를 5억 8천에 매수를 했습니다. 올해 1월에 계약을 하고 3월에 입주했다니까 5억 8천인 거 보니까 한 30평대 후반? 그럴 것 뭐 같네요. 그렇게 한번 찾아봐야겠다. 봅니다. 예. 이 집을 사게 된 이유는 이래요. 2019년 12월에 결혼 짓고 내 집 마련을 고민했죠. 근데 이제 대출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요. 부부간의 합의 부재로 결국 전세를 택했어요. 처가 근처엔 구로구 디지털 단지 근처에서 약 5년을 전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생기면 또 이제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바뀌죠. 뭐 계속 이제 이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또 여기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 2년 안에 활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집을 알아봤죠. 그래서 생활권이 이제 서울 서남부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금관구 위주로 알아봤는데 보유 자금으로는 20평대 구축 아파트가 한 개.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 우리가 뭐 이거 해가지고 뭐 진짜 무슨 뭐 엄청나게 금강구에서 뭔 진짜 무슨 한강 뭐 이런 것처럼 뭐 갑자기 얼마나 오르겠어 하면서 이제 결국은 야 우리 부천 가자 조금 쾌적한 데로 가자 이렇게 되죠. 대부분 이런 선택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천 소사까지 오게 됐다. 근데 부천 소사 뭐 서울 다니기 좋고 환경 좋아요. 네. 얼마 전에 알죠? 부천에 스타필드 시티 생긴 거 부천에. 생겼어요? 생겼어요. 부천 이런 데 좋아요. 연고도 없고 솔직히 좀 어색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리모델링 상태도 괜찮고 베란다도 확장돼 있고 괜찮더라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몇 번 더 방문해 본 뒤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제 집이 쾌적한데 지하 주차장이 연결이 안 되는 점 그리고 강남까지 출퇴근 왕복이 3시간 현실이 쉽지 않네요. 와, 3시간. 아니 왜냐면 이게 차를 갖고 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 지하철을 타지 그랬어? 그러니까 뭐 어쨌든 차를 갖고 다녀야 될 수밖에 없는 직업인 것 같아.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강남에 남서울이라고 진짜 좋은 골프장이 있고 레이크사이드 좋은 골프장인데 거기는 부르면 제가 가고 싶지가 않아요. 남서울 판교 있는데? 막히는 시간대가 아님에도 가도
어쨌든 기본 1시간 반 걸려. 강남 사람들은 30분밖에 안 걸리거든. 그렇죠. 근데 1시간 반이 걸리니까 나한테는 명문이 아니야. 그러네. 근데 요즘 부천의 이미지가 예전부터 안 좋다는 말이 들려서 이 세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저기 부천 뭐 역 앞에서 그 뭐 유튜버들? 틱토커, 유튜버 뭐 이런 사람들이 먼저 거기서 이제 뭐 시비 거는 방송하고 뭐 이래가지고 좀 안 좋다는 얘기가 요즘 또 들리고 있더라고요. 왜 거기서 그러는겨? 뭐 어떻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뭐 왜 부천까지 와서 왜 그러지? 강남역도 아니고. 아니 거기 부천역 광장이 넓으니까 거기서 한두 명이 하다가 뭐 그게 이제 일종의 밈이 돼갖고 퍼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의도 와서 하지. 여의도 광장 넓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똑같은 거야. 틱토커나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했을 땐 뭐 여의도 강남이 더 좋지 않아. 근데 거기는 호응이 없어. 그리고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인데 거기가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집단적으로 그런 것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나는. 그래서 이사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있다. 현재 계획은 말이죠.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이 끝나는 2028년쯤 입주 후 3년 후쯤 이사하는 걸 생각하고 있다. 아이가 6살 정도. 그 시점에 어느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 근데 너무 정보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건 얘기할 수가 없어. 대충 얘기하면 되지 마. 질문도 대충 했는데 답변도 대충 하는 거지.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저기 답변을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비슷한 가격대에서 뭐 좋은 지역을 찾아달라 뭐 근데 이런 거 아닐까 이분이 싶은데. 아까 직장이 어디라고 했죠? 강남. 와, 씨, 강남은 갈 수가 없고 이도는 갈 수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차 타지 말고 3시간 걸리니까 위로 올라가서 부천 중동신도시 지하철 7호선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호선 타고 강남으로 가. 그럼 1시간 하면 가니까 뭐를 3시간을 차 타고 고생해. 막 짐을 싣고 막 그렇게 가는 분 아니면 중동신도시로 가세요. 중동신도시 7호선 라인으로 가든 그 돈 또 부족하다. 그럼 한 칸 옆으로 가게 되면 인천 삼산동 있잖아요. 거기도 7호선 라인이니까 그쪽에 살기 좋거든요. 돈에 맞춰서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여기는 가격도 내가 안 봤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분이 올해 초에 5억 8천에 샀잖아요. 몇 평짜리야? 34평밖에 없어요. 그지? 34평 단일 평형인데 이분이 5억 8천 샀는데 지금 보니까 9월에 17층이 5억 4,900에 거래됐네. 더 떨어졌다. 씨. 한강벨트 다 올랐는데. 이게 저기 세대가 어떻게 돼요? 세대가 1177세대입니다. 이 정도면 뭐 대단지는 맞는데 2004년이니까 이거는 재건축도 아니고 리모델링도 아니고 신축도 아니고 준신축에서 구축으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이분이 기대할 수 있는 건 이제 서울 전역, 경기도 12개 묶었잖아요. 풍선 효과가 이제 타고 와야지.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식사가 2012년도에 지금 사실 입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보다 이제 더 된 거잖아.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2000년대 중반에 초중반에 지어진 아파트니까 좀 있으면 20년 되는 거잖아요. 그죠? 20년 넘었지. 20년 21년 넘었죠. 됐죠. 20년 넘었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기대하는 안 돼. 소위 말하는 복도식 아파트는 아니고, 아니지, 그죠? 아니지. 그러면 내가 봤을 땐 그렇게 되려면 한 20년 더 있어야 되고, 네, 20년 있어도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람이 어디 가느냐 이거는 지금 조건이 저희한테 이렇게 소위 말하게 명확하게 제시된 게 없고 그냥 이 아파트를 과연 언제 드롭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거를 그냥 그걸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때? Just do it. 그냥 지금 팔고 당장? 갈아타. 시간제로. 지금? 왜냐면 자, 이 아파트가 올라서 7억 가잖아요. 내가 갈아타고 싶은 아파트는 더 올라가.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차피 흐름이라는 게 서울 한강벨트 올라가고 경부벨트 올라가고 강북 올라가고 이게 퍼져나가잖아요. 아니 지금 보니까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이 끝나는 2028년인데 이게 감면 조건이 얼마예요? 취득세 감면이. 자, 그러면 취득세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6억 이하니까 1%인데 1%에서 한 50% 감면 받았을 거니까 1%는 얼마요? 몇 백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5억. 그치, 500. 한 2, 300 받았네. 이 사람한테는 2, 300이 크겠죠.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아니 그 2, 300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있잖아. 아파트에 5만 정내미가 다 떨어졌는데 여기 살고 있는다? 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나도.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지금 이사하면 이사비만 요즘 한 500만 원 나오고.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뭐 어디 이렇게 사가지고 진짜 뭐 일가구 유익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무슨 몇 천만 원 이렇게 손해보고 이런다면야 그러는데 아니 지금 그 300, 200 때문에 이거 2028년까지 기다린다? 이건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난 시간이 아깝다고 봐요. 나도.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아파트가 올라가면 다른 것도 더 올라가. 그러니까 아니다 싶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못 갈아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워. 내 돈이 들어가고 내 집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올라가길 바래요. 그래서 못 갈아타는 사람들이 많은데 갈아탈 때 목적이 정해질 때는 저는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감하게 팔고 상급지로 가십시오. 이왕이면 7호선 라인으로 가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뭐 사실 이제 부천에서 뭐 저기 라이브 방송해가지고 뭐 부천시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 이거는 사실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맞아요. 뭐 인천 뭐 마계 인천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얘기인 거고 인천이 좋아진 데도 많고 부천은 또 그럼요. 서울하고 가까워 좋아요. 살기 좋아. 그럼요. 뭐 그 중상동 같은 데 좋아요. 학군도 좋고. 그러니까 7호선 라인으로 중상동 가라니까. 근데 내가 보니까 이분이 지금 내가 봤을 땐 지금 소사 쪽이 조금은 그래도 중상동에 비해서는 약간 구도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소사 쪽 저희 이제 장모님도 거기 살고 있는데 거기 또 산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어르신들은 좋아하더라고 산다니까 좋다 그러고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이제 뭐 사실 이제 서로 상황이 다른 거고 근데 이분이 내가 보니까 그 어쨌든 간에 이 집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가격 형성도 안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어떤 약간 좀 짜증남이 있는 거잖아. 왠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사가 부천에서도 소사가 구도심이 많은 데니까 맞아요. 그게 좀 싫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왜냐면 뭐 중동이나 상동 같은 데는 그래도 요 또래 학부모들도 많고 중동 상동이 훨씬 낫지.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그러니까 것도 있고 하니까 애를 생각해서. 근데 이제 약간 좀 이쪽으로 가서 서쪽으로 가서 조금은 불편한 게 있는데 근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7호선 라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돈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자고요. 7호선 라인 가서 차 3시간 고생하지 말고 7호선 타고 다녀요. 1시간 하면 강남까지 간다니까. 뭐를 사서 고생을 해. 그리고 중동 신도시도 이제 1기 신도시니까 또 재건축 추진하게 되면 또 분위기 단계를 밟아 올라가면 가격도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이왕 내 집 마련하는 거 또 미래 가치가 있는 곳으로 가면 좋겠죠. 올라가십시오. 7호선 라인으로.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짠한 사연 하나에서 이렇게 이제 올려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집 사기 전에 이제 가용 자금이 한 1억 3천 정도.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직장도 웬만한데 그냥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도 좀 착실하게 모으고. 그 이유가 지주택 아하. 투자 실패. 2019년도 이제 결혼식 축의금 그리고 모아둔 돈 해가지고 1억을 넣었는데, 탈퇴 소송까지 가는 바람에 1억 1천 정도를 손해봤다. 야, 여기서 손실을 보고 이렇게 갔구나. 그래서 그때 그 돈만 있었더라면 이제 서울에 남아 있을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지주택 투자 실패는 뭐예요?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조만간에 폐지가 되거나 완전히 바뀔 거예요. 워낙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게 왜 그런 거야? 쉽게 설명드리면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재건축 재개발하고 다르게 재건축 재개발은 우리가 집을 하나씩 가지고 갖고 있어야 되잖아. 조합원이야. 어. 그럼 우리끼리 야 우리 개발하자 재건축하자라고 하면 누가 조합장 할래? 제가 할게요. 동의 받아가지고 조합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친구들 만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진행을 하는데 지역주택조합은 뭐냐면 이제 어떤 주최하시는 분이 있으면 토지 확보를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토지 권원을 80% 확보하면 조합원들을 모아 신청을 받아요. 야, 돈 가져와. 조합원들의 돈을 받아서 땅을 사서 사업을 해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가 나서서 야 우리가 이거 우리끼리. 깔아뭉개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렇죠. 여기서 저기 있잖아 우리가 조금 용적률 같은 거 올려가지고 새로운 사람들 받고 해가지고 우리가 좀 이득을 극대화 보자. 새로운 사람은 일반 분양을 통해서 하는 건데 여기는 처음부터 조합원을 받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간 지들이 땅도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어떤 누군가가 나서가지고 야 돈 내 한 80% 이렇게 모이면은 이걸 해서 땅 사가지고 저기 재개발 저기 하는데 저기 가지고 우리가 쓱 해서 할 거야 뭐 이거네. 그렇죠. 지역주택조합이 쉽게 설명드리면 동업이에요. 그러니까 자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3명이 가입을 해서 우리 동업이면 어떻게 돼? 장사하다가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 같이 돈을 내야지. 망하기 전까지 사업 자금이 부족하네? 그럼 십시일반 돈을 더 내야 되잖아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다는 얘기는 동업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그러면 사업하다가 돈이 모자라네? 돈을 더 내야 돼. 그러니까 계속. 처음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매력이 뭐냐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요. 왜? 시행이익이 다 빠지잖아요. 우리끼리 지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레미안이나 힐스테이트나 자기가 지으면 개발 이익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끼리 지으니까 저렴해.
개발 이익이 빠지니까. 그러면 주변 시세가 10억이면 여기는 7억에 지을 수 있거든요. 얼마나 매력적이야. 대신 이제 저 시공사는 이제 공사비만 주고. 그렇죠. 공사비 가지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도 돈이 부족했는데 10억, 주변 시세가 10억인데 7억이라고 하니까 혹한 거지. 그래서 가입을 했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세워라 내워라 가고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처음에는 7억이래. 그럼 추가 분담금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 돈 더 내라 그러고 막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못 견디고 이제 탈출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1억 냈다고 쳐요. 저 내년 1억 돌려주세요. 없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 동업해가지고 그 돈으로 지금까지 사업했잖아. 없어. 그러니까 다 떼이는 거지. 야, 근데 이거 그럼 이제 성공 사례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성공 사례가 30% 정도 됩니다. 아, 그래. 예. 그러니까 근데 이거 나라에서 있잖아. 이거 어떻게 보면 진짜 실패가 구조적으로 많이 예상이 됐는데도 이거를 뭐 허락을 하고 허가를 한 이유는 뭐야? 처음에는 의도는 좋잖아요. 건설사들이 시행 이익을 가지고 가는데 니들끼리 사업을 해가지고 저렴하게 사업을 해봐.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할 수 있어. 너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최 측이에요. 나쁜 마음을 먹어. 그러면 속된 말로 조합비 받잖아요. 야, 우리 월급 한 2천만 원씩 가지고 가자. 오늘 오늘 맛있는 거 먹자. 뭐를 해줘도가 좀 있구나. 어차피 동업이야 다. 어차피 한 배를 탔어. 근데 근거는 우리가 쥐고 있거든.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 그 중에 잘 되는 곳이 있죠. 한 20, 30% 정도. 그리고 지자체들도 관리를 잘해야 되고. 이거 잘 되는 곳이 동작구예요. 동작구는 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작구청이 일을 잘하는 것 같다. 관리 감독도 잘하고. 그래서 결국엔 하도 문제가 되니까 보완하다가 지금 나오는 얘기가 국토부에서도 차라리 없애버리자. 이거 계속 문제 생기고 이거 안 한다고 공급이 안 되는 거 아니니까 폐지나 완전히 갈아엎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지네들이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노후된 지역 예를 들면 부천 소사 같은데 거기 가가지고 그리고 땅을 사는 거야. 근데 땅을 사야 되는데 안 사고 지들이 써버리면. 아니 그리고 이제 근데 그 사는 것도 그렇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럼 내주냐고. 그것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자급이 안 되고 안 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하고 하라고 하는데 뭐 몇 % 동의가 됐냐 그러면 정확히 알려주지도 않아. 믿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 시세보다 저렴하면 거기에 베팅하지 말자. 30% 확률에 아니 X가 아니라 안타깝네. 안타까워.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깝네. 근데 야, 여기 들어간 사람들은 1억 냈잖아요. 그 포기하기 아까워서 또 돈 내. 끝도 없는 수렁으로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문의 오잖아요.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굳이 잘 되면 저렴한데 30% 확률에 베팅하지 말자. 인생 너무 피곤하다. 아 이게 보니까 진짜 쉽지 않네. 쉬운 게 없습니다. 우리 제가 봤을 때는 뭐 뒤에 뭐 주식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 얘기는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안 하고 우리 소사 아빠님. 주식 얘기 제가 3분 안에 끝내드릴까요? 아, 좋아요. 어쨌든 지금 손실 많이 난 종목은 나중에 한 방에 정리할게요. 일단 현대차, S-오일, 삼성전자는 홀딩. 그 다음에 지금 한우시스템 마이너스 71, PS 일렉트로닉스 마이너스 56. 요 두 종목은 본인이 결정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원금 회복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첨보 같은 거. 그냥 정확하게 얘기해 정리하라고. 정리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나아요. 두 종목 다 한우시스템은 좋은 종목이에요. 근데 손실폭이 너무 큽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 회복하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시간에 베팅하기 싫으면 당장 정리하시고 시간에 베팅할 수 있다고 하면 PS 일렉트로닉스가 뭐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팔아서 차라리 한우 시스템의 가격을 낮춰서 제 가격 오면 탈출하시는 게 더 낫다. 아하. 한우 시스템은 그래도 PS에서 한원으로 가라. 그거 좋은 얘기네. 와, 이거 꿀팁이다.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하고 넷마블은 18%, 17% 마이너스인데 저는 이 두 종목은 이 정도 마이너스라면 원본 회복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기업들이라 몇 년 안에? 넷마블은 짧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11월 달 13일부터 16일까지 G스타라고 우리나라 최대 그 게임 페스타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 신작들 나오는 거 보면은 넷마블은 이때 한번 재가격 올 수 있어요. 아 넷마블 오케이. 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그냥 일단 견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질문해 주신 게 배당주 ETF하고 현대차를 장기적으로 모아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배당주 ETF 오케이. 현대차는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거 X. 왜? 현대차는 장기 투자하려면 좀 지켜봐야 될 게 많아요. 아, 진짜? 그래서
배당 투자와 비슷하게 가신다면 배당주 ETF 겹치잖아요. 의미가 없고. 그럼 현대차 지금 뭐 우리한테 얘기해서 뭐 사라고 막 이러는데 그거는 얼마 정도 본다고 했지? 그때 28만 원 본다고 말씀드렸죠. 28만 원 정도 되면 현대차는 좋아. 아하. 현대차 이제 장기 하지 말고 배당주 ETF를 하든가.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원은 괜찮으니까 일렉트로닉스 정리하고 한원으로 갈아타라. 네, 그래서 단가를 낮춰서 한원이 이제 제가 그거면 빠져나오시는 게 더 좋은 전략일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분이 이게 그 죽은 자식 성기 만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 옛날부터. 뭐 유튜브니까 그렇게 얘기도 되겠죠. 죽은 자식 성기 만지고 있다고. 죽으면 뭐 하냐고. 끝내야 되잖아. 근데 그걸 계속해서 알고 이러는데 이런 스타일이네. 내가 보니까 이사도 그냥 가면 되는데 그 300만 원 아까가지고 못 가는 거 아니야. 안 그래? 그잖아. 내가 보니까 지금 SK 거기에 이미 마음 떴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안타깝다. 이게 다 지역주택조합 때문이야. 거기서 1억 날리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근데 계속 그 돈벌이를 하는 분이네.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죠. 3시간 출퇴근은 너무 힘들다. 빨리 이사 가가지고 1시간으로 줄이시기. 여보세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나라 직장 있잖아요. 다 대부분 서울에 있어. 좋은 직장들은. 뭐 물론 이제 딴 데도 있지만.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지하철이라도 타고 다니라고. 1시간 반은 그냥 필수야. 그렇긴 하지. 필수야. 안 그래? 맞아, 1시간 반 필수예요. 근데 요즘은 젊은 친구들은 그거 싫어가지고 오히려 혼자 사는 친구들은 집을 공간을 줄여서라도 회사 쪽으로 점점 가더라고요. 진짜로? 네, 진짜로. 글쎄, 근데 내가 뭐 이런 말씀 드리는데 옛날에 있잖아요. 방송 주변에 이사간 연예인들 있잖아. 공교롭게 일이 다 끊겼어. 그냥 그거는 몰라. 그건 모르겠어, 나는.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뭐 저는 어떻게 보면 진짜 축복받은 인생이죠. 왜냐면 뭐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 뭐 나야 뭐 진짜 여러분들 그거 제가 잘 말씀드립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그 출퇴근 고충을 내가 누가 알겠냐고. 내가 알겠어요?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고 매니저가 운전해주고 매니저가 운전해주는 거 저기 뭐 배불러가지고 저기 내가 운전한다고 하고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 마음도 모르지. 내가 옛날에 무명 시절에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마음고생했어요? 그럼 난 여기다 인생을 건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안 됐어 봐. 안 그래?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겠냐고. 그잖아? 내 인생을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떼고 어쨌든 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쉽지 않은 인생이지만 또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고 우리 김구라 경제연구소는 항상 희망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아니 우리 구독자 얼마나 돼요 지금? 27만 4천입니다. 근데 몇 배? 오! 27만 5천 됐어! 또 올랐네! 아니 많이 오르네! 요즘 구독자 안 올라요! 와, 이건 뭔 일이지? 아니 이렇게 구독자가 오르는데 조회수는 안 오르고 야 광고는 이렇게 안 들어오긴 정말 쉽지 않아. 그럼 우리도 보도자료를 좀 뿌립시다. 보도자료 뭘 뿌려? 기자들한테 보도자료 뭐 알아서 자기들이 쓰는데 내가 무슨 뭐 저기 돈 벌었다 그러면 알아서 쓰는데 뭘? 쫙 뿌리자. 연예부인. 야 또 올랐네 구독자가. 왜 그러지? 야 진짜.